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냈죠? 네, 정말 한 주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날씨가 벌써 겨울을 제쳐가고 있습니다. 쌀쌀해져서 영하권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을 배우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영향력 행사가 말하고 글이라 했습니다. 글쓰기 교육은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고요. 말하기 교육입니다. 말. 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리뭉실하게 리더십 자질만 이야기하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글쓰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질도 하고 그 다음 또 좀 시간이 남으면 부자 관련 재테크 관련 얘기도 하면서 영향력에 대해서 리더십 영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영향력은 기존의 그 배우근무 세대들의 영향력하고 그 개념 자체는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배우고 학식이 풍부하고 또 언어 임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죠? 돈이 많아야 된다. 일단 뭐 그 사람이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든가 어느 회사에 대기업 다니고 있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향이 되는가, 그런 걸 가지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 현 시대에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라면 그런 영향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갈고 닦아 나가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 정연한 스피치 구성 이런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논리 정연한 스피치 구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게 뭔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없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공부하면서 따로 배웠던 부분이고요. 자,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이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 교육은 없다. 능력을 키워는 주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약하다. 영향력 행사 쪽은 좀 약하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논리 정연한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보통 3단 문법의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자, 먼저 주제와 연관된 인사말, 주제와 연관된 질문의 답, 주제 선언 및 배경 설명, 그 다음에 주제와 연관된 일화 구체적인 사례. 자, 어디까지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서론입니다. 4번부터가 이제 주제와 연관된 일화 및 구체적인 사례가 본론이 되겠죠. 주제와 연관된 핵심 내용, 요약, 주제와 관련된 연사의 견해, 본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주제와 연관된 일화, 구체적인 사례가 본론이고요. 주제와 연관된 핵심 내용, 요약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연관된 연사의 견해, 주제와 연관된 명언 풀이, 주제와 연관된 질의 및 결의 및 다짐. 그렇죠?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뭐라고요? 서론, 4번이 본론, 5번부터 8번까지가 결론입니다. 아니, 무슨 좀 이상하게 보이죠? 원래 본론이 뭔가 많아야 되는데 본론이 적고 지금 현재 당연하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본론은 많습니다. 비중 많이 차지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 소개하는 부분은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고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열거를 해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외우고 있거든요. 서론에서는 주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제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인사말 만들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의 답, 주제에 관련된 주제 선언, 주제에 관련된 배경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이 아니고 서론입니다. 서론 다음에 이제 본론이죠. 본론에 이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나 내용을 이제 넣으면 이제 본론. 그 내용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고 여러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다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 요약을 해주면 결론이에요. 주제와 관련된 연사의 견해 역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어떤 명언,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어떤 결의, 어떻게 합시다 이런 내용이 결론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말도 논리 정연하게 딱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 정연한 스피치 3단계 구성법 보면은 자, 일단 방금 말한 대로 인사말에 따른 질문, 질문의 주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배경 설명이 뭐냐 이게 핵심인데 배경 설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주제를 스피치 내용을 듣게끔 해야 되잖아요. 집중하게끔 해야 되는데 청중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연사가 하는 말을 잘 듣겠습니까? 연사가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연사가 하는 말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죠. 나한테 도움이 될 때 그 말을 듣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배경 설명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좀 연사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예와 경험담,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본론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있는 핵심 내용, 연사의 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명언 언급, 실천사항 이렇게 하는데 왜 연사의 견해가 중요하냐면 어떤 내용이든 많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례를 본론에서요. 그 본론에서 연사의 견해가 빠져 있으면 뭔가 남들을 베껴 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일화든 남의 경험담을 빌려 쓸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사의 견해 내용이 빠져 있다면 연사의 견해가 의견이 빠져 있다면 뭔가 좀 허술해 보인다는 거죠. 뭔가 약방에 감초가 빠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사의 견해가 좀 또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연사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는데 평소에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 교육을 치면은 너무 정답 위주로 가르친다는 거죠. 정답이 없는데 왜 정답이 있는 것처럼 가르칠까요? 정답이 없으면 없는 게 맞는 거죠. 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가? 정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인가? 행복한 삶인가? 정답이 없는데 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너의 생각이 이렇게 되면 각자의 생각이 다 정답이잖아요. 너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우위를 가리거든요. 누가 말을 잘했다, 누가 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고 발표를 안 하고 싶고 또 내가 말을 하면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 왜?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아닌 걸 이야기하니까 정답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내 견해를 말할 수도 있는데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틀에 묶이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왜 살아가나요? 일을 하고 살아가나요?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얽혀주죠. 또 안 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그죠? 돈이 많다고 일을 안 해도 되나요? 돈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 뭔가요? 뭐 이런 것. 다양한 견해를 할 수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머리가 좀 이렇게 그릇이 커져야 되겠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마음의 그릇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잘 못할까?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요. 왜 남 눈치를 많이 볼까? 생각해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왜 낮을까 봤더니 자신과의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자신과의 약속을 왜 안 지키는가 봤더니 게을러요. 왜 게으른가 봤더니 왜 게으를까 봤더니 걱정이 별로 없어. 걱정이 왜 없는가 봤더니 너무 세상을 안일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쫙 내려가다 보면 원리의 어떤 다른 구체적인 해결책, 솔루션까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나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삶을 또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례를 들지 않으면 주제 선정을 통한 논리적이나 스피치였는데요. 맨 다음 표가 두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뭔가 지워져야 될까? 자, 아무튼 서로 본론 결론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인사, 질문, 질문의 답, 주제 언급, 주제 배경, 이게 서론이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은 구체적인 예와 일화, 10것씩 육하원칙 말하면 되고요. 결론은 아까 했지만 요약, 연산견의 명언, 행동. 그래서 주제 배경, 서론에서 주제 배경 설명을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언급을 해줘야 청중이 잘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집중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보겠지만 그냥 말을 논리정연하게 배우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연찮게 보다가. 자, 근데 하다 보면 그럼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이거부터 먼저 좀 언급을 하는 게 배경 설명이라는 거예요.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하면 사람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절약해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세련미가 넘치죠. 이미지가 한쪽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들어가고요. 청중을 잘 설득시킬 수 있다. 누구를 잘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스킬이잖아요. 맞죠? 막무가내로 막 우기는 것보다는 좀 논리정연하게 쓸 때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영향력 행사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잘 끌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이 스피치 교육을, 우리는 이 말하기 교육을 왜 학교에서 정식으로 잘 안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 내가 리더십 과목을 하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와야 되는가? 저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실용학문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스피치, 자 구성입니다. 실제 예입니다. 주제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주제인데, 그게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인사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라는 곳은 많아도 갈 곳이 없는 남자, 오라는 곳은 많아도 항시 바쁜 남자, 갈 곳이 많은 남자 김상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복한 인생하고 관련된 인사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안녕하십니까. 길가에 벚꽃이 화창하게 피었던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활짝 핀 벚꽃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자 김상은입니다 라고 하면 주제하고 연관이 전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주어지느냐, 어떤 키워드가 주어지느냐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가, 이거는 지금 행복이잖아요. 행복이면 그 인사말도 행복 관련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질문도 당연히 행복이고요. 행복에 대한 비결이 나올 거니까 그 배경 설명도 당연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내용을 벗어나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정연한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일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남자 김상은입니다.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자, 면담이 없죠? 키워드가 행복이니까. 자, 인사말 하면 다음 뭐 한다 했습니까? 질문을 한다 했습니다. 질문도 당연히 행복에 관련돼 해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뭐 아닐 수도 있죠. 학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질문의 답입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질문만 끝나면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자, 이 질문의 답을 할 때 또 요령이 있다면 무조건 질문의 답을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자.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쓰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스케줄을 쓰고 계십니까? 이랬어요. 질문을 던져주세요. 자기 관리 잘하기 위해서. 연사의 견해를 할 때, 여러분 스케줄을 안 쓰시죠? 저는 스케줄을 쓰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스케줄 참 쓰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스케줄 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스케줄 안 쓰는 사람은 완전히 진짜 올장 다본 사람처럼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이렇게 뭔가 잘난 척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거나 그 답을 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답은 가장 청중이 보편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여러분, 승화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형 인간이죠? 일찍 일어나시죠? 저도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6시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6시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중에 지지를 받고 오프닝을 하려면 6시에 일어나면 참 좋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6시에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생활 습관화됐지만 6시에 일어나려고 무신장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청중이 부드럽게 저 연사 뭔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지 않으세요? 오잖아요. 뭔가 잘난 척 한다는 것은 비교해서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시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또 완전히 또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행복이란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게 아니더군요.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네잎클로버가 행복이고 세잎클로버는 그죠? 불행을 생각하잖아요. 보통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잎클로버를 짓밟고 네잎클로버 찾고 있으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세잎클로버가 행복이거든요. 늘 인상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행복은 그게 아니더군요.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다만 내가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주제 선언이 나오겠죠? 주제 선언이 나왔다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걸 했습니다. 자, 이 주제 선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서 얘기했던 내용 속에서 인사만 하고 질문하고 하다 보면 저 연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잠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을 놓칠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주제는 이런 식으로 또 핵심을 딱 잡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앞서 어떤 내용을 말할 때 좀 잘 못 들어도 지금 이제 본론 나오기 전에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지금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집중을 딱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선언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제 배경 설명이 또 중요하겠죠. 주제 배경 설명은 잊지 않아야 될 게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한 언급이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 시점에 두고 어떤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올바른 지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끊어내겠죠. 행복을 미래 시점에 두고 있어 어떤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오늘 이 얘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생각해서 그 지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 지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올바른보다 그 지혜를 이렇게 낫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본론 넘어가는 멘트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멘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을 매일 느낄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매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뭔가를 달성하고 이루고 뭔가 성취해야만 느끼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이 이제 원래 내용상 본론이 범위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본론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자, 행복 강의는 아니지만 일단 행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언급하겠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첫 번째 빠밤. 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많이 흔하게 들은 내용이지만 감사?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죠? 아닙니다. 감사의 일기를 쓴다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뭐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샘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죠? 자, 이게 학교 측의 배려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걸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서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편안하게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서 휴대폰에게 감사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볼 인터넷에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도 그죠? 예, 뭔가 뭐 되게 뭐 힘든 일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면 그런 힘든 일을 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디를 갔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밥을 먹을 때 또 뭡니까? 농사를 지어주신 분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평소에 우리가 지나치는 거죠. 그 감사함. 근데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쓴다고 가정하다 보면은 그걸 찾을 수 있고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생각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감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개그도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었는데요. 둘째입니다. 관점 바꾸기. 관점을 어떻게 바꿔요? 관점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긍정. 그죠? 긍정으로 바꿔요. 긍정. 부정적인 무의식의 부정적인 사고가 85%입니다. 15%가 긍정인데 무의식의 부정이 떠오르면 그냥 부정적으로 갑니다. 빨리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럼 다시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을 긍정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비교하지 않겠다. 비교를 우리 많이 하죠. 누구를 비교합니까? 자꾸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기보다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를 깎아내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밑에 사람도 비교할 필요 없고요. 비교를 굳이 하고 싶다면 누구하고 비교를 하라고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더 일치월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놓고 보면 절대 경쟁은 아닌 것 같아요. 경쟁은 아닙니다. 근데 그 경쟁 모드로 계속 살다 보면 인생이 많고 슬퍼져요. 왜냐하면 다 1등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오늘 1등 한다 해도 내일 1등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운동 선수들이 김연아를 비롯해서 뭐 박찬호나 뭐 박지성이나 되게 전성기에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뭐 김동국도 마찬가지고, 이동국이네. 이동국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손흥민도 그럴 거예요. 되게 전성기 때 은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제게 전성기를 끝나고 다 이렇게 또 다시 혜택으로 들었을 때 그때 은퇴하면 진짜 또 비참하다고 해요. 차라리 그 전성기일 때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상상이라 하지만 다시 혜택으로 들었었어, 그죠? 인기가 떨어져서 은퇴를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하지 맙시다. 자, 네 번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취감을 물론 앞서 얘기했지만 매일 성취감을 느껴야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체가 동기를 유발시키거든요. 뭔가 목표 지점이 있는 거하고 목표 지점이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 100월 10월 기부 10종 500 빌딩을 세우고 100권 책 100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역사는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책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책을 내가 처음에 썼는 다 2권 썼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글쓰기 실력이 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지금 다시 글쓰기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 쓰기를 하고 있는데 책이 4권이 컴퓨터 안에 200페이지, 150페이지, 100페이지 넘는 책 4권이 들어있는데 저 책을 자꾸 교정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무턱대고 막 책을 냈겠지만 이제는 내가 교정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책을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글쓰기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배우니까 알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피드백하고 싶어도 자기가 피드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피드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어떤 게 분더득이고 빼야 될 거 빼야 되는데 반복적인 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벌써 한 20년 된 거 같아요. 20년 전 대학 초반 때 강의할 때 제가 글을 써가지고 국문학과 학생한테 보여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글은 제가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접속사가 너무 많고 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쓴다니까요. 그래서 왜 내가 제가 이런 뭐 저가 이런 걸 많이 쓸까 생각해 봤더니 연설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연설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책은 연설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나름대로 글 좀 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더득이가 많구나. 그거야 쉽게 고치지잖아요. 분더득이 빼면 되니까 내가 이거 빼고 되고 접속사 그러나 저러나 뭐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리어라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자, 대중인데 대중들 할 필요 없고요. 대중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역시 뭐든지 배워야 된다.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정리가 되는구나. 글도 정리가 되고 사람도 정리가 되고 가벼워지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또 새로운 걸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비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비우고 나면은 내 이론을 비우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채우고 또 비우고 또 새로운 걸 넣고 또 비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것을 계속 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걸 책을 쓰고 나면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다 다시 내가 쓴 책을 보면 돼요. 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스피치 한 다음에 이제 책 쓰기 관련 또 제가 강의를 한다 했으니까 좀 해드릴게요. 자, 5번째, 여러분이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서는 글쓰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여러분에게 뭔가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시험을 치르기 위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좀 현실적이고 와닿게 가르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5번째,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뭘 한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뭔가? 쾌락주의와 의미 추구의 삶 차이가 있잖아요. 의미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나도 기쁜데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이타심이 가미되죠. 내가 목표를 이루었는데 내가 이룬 목표로 나만 행복한지 다른 사람도 행복한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연주했는데 그 음악 연주를 다른 사람이 듣고 기뻐한다면 그건 소음이 아니죠.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듣기 싫고 쇳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그건 소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좋아한다 해서 상대방이 소음을 들린다면 민폐죠, 민폐. 자,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계를 돈독히 한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연락하고 지내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남으면 남을수록 비는 시간에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모임도 많이 좀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용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보세요. 훨씬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질 겁니다. 물론 압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그 사람이 행동이 얄밉게 보이는지. 하지만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용서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키운 뒷 배경을 보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됩니다. 뭔가를 잘못 배웠고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행실만 보면 화가 나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 뒷배경을 보면 용서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지심으로 용서하세요. 여덟 번째, 몰입하세요. 저는 제가 앞서 많이 읽었던 책을 한 30권 읽었던 책은 부자 강의고요. 부자 관련 책이었고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권 정도를 책 쓰기 관련 책을 읽고 있어요. 책 쓰기 관련 책을 몰입해서 읽고 있는데 왜 읽느냐 목적이 있다면 지금 책 쓰는 걸 잘 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책 쓰기 내용 중에서 문장 고치는 거, 문장을 고치는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써야 되는 동기부여 책들이 많더라고요. 전 동기부여 다 돼 있어요. 시간을 내가 못 내는 건 아니까. 근데 쓰면서 내가 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밍웨이더라고요. 노예가 받아 쓴 해밍웨이 알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쓴 글은 쓰레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도 자기가 쓴 거를 한 문장을 몇 분 고치냐? 한 문장당 49분을 고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뭔가 특별한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과 내용을 되게 많이 수정하는구나. 어떤 어휘가 맞고 어떤 단어가 맞고 적절한지를 계속해서 끼워 맞추기를 하는구나. 나만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100권의 책을 써서 10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아직 98권을 써야 되는데 물론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 내용 빨리 출간하고 싶어요. 그래야 지금 자기 암시 책도 써야 되고 스케줄도 책을 내야 되고 승무원도 책을 내야 되고 책 내고 싶은 줄줄이 지금 사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난 몰입하고 있죠. 책 쓰기가 왜 나왔죠?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나눔 베풀기입니다.
돈이 많아서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형제지간부터 해보자. 친구들한테부터 해보자. 뭔가를 바라지 말고 뭔가를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뭐냐?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요령에서 소통 잘하는 비결, 관심, 공감, 배려잖아요. 그 배려에 속해요. 내가 좀 손해보고 살면 어떠리? 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지나갔어요. 자, 이제 결론 나와야 되겠죠. 요약 나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된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을 머릿속에 외워주면 참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은 미래의 시점에 있지 않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떤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게 뭐 더 좋은 집을 사야지,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승진을 해야지, 뭐 어디에 들어가야지, 어디에 뭐 골프 회원권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행복일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명언 실천사항입니다. 행복과 관련된 명언 중에 뭡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공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고요. 누구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매일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다가올 미래의 행복만을 확소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핵심은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미래의 다음 신호등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 내일 미루다 보면 행복을 영원히 한번 못 느끼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행복을 느낀다면 좋겠네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긍정이면 다 행복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눈을 감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전 부정이면 다시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행복을 끌어낼 수가 없죠.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중을 휘어잡는 방법. 자, 노하우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청중을 첫 번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청중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청중의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든 많든 똑같은 멘트를 날린다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청중 분석을 하고 칭찬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음성. 밝은 음성은 음을 짧게 하나요? 길게 하나요? 길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밝은 내용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밝은 표정입니다. 활짝 웃어주시고요.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는다는 것은 다시 좋은 점을 찾는다는 거죠. 자, 주제와 관련된 유머 하수입니다. 유머를 하는데 전혀 주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성인 유머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죠? 아무리 웃긴다 하더라도 그게 성인 유머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문장체가 아닌 구어체나 대화체를 넣어라. 이게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체는 글입니다. 구어체나 대화체는 짧게 끊어서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중간중간 요약을 해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이런 식의 요약을 해주는 게 정말 좋고요.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게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꼭 언급이 돼야 되고요. 청중의 결심을 촉구하라. 이게 바로 마무리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질문 한 번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질문은 서론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청중이 집중을 안 할 때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청중이 집중을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답을 달려고 하는 본성이 생기거든요. 질문을 하면.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보라. 그렇다고 계속 질문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면 좋아하지만 청소년들하고 특히 나이 들은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를 아이 취급한다고 막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욕한 소리 먹었거든요. 그 70대 이상, 60대 후반, 70대 초반에서 울산 아파트 경비원들 모아 강의했는데요. 질문 한 2번 했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이러시더니 아이고 애들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강의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초반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좀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나중에 풀었지만 자기를 애를 취급하는 데 느낌이 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닌데 질문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중 스피치 오프닝 스킬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결혼은 대박인가요? 일까요? 아니면 비박일까요? 남자들은 대박, 여자들은 비박. 되겠습니까? 여러분, 들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되고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했어요? 안 급하다 했어요?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사실상 이건 이제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랑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 연사를 깔보는 청중도 있어요. 네가 그쵸? 제가 이제 나이 27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물론 대학교 아르바이트를 한 것까지 치면 한 4살도 했네요. 그죠? 강의를 시작했는데 27에 강의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강의였는데 30이 좀 못 넘었습니다. 30 넘었는가? 부자 강의를 했는데 내가 29이나 30쯤 됐을 거예요. 근데 청중이 거의 연령대가 40, 50대예요. 내가 얼마나 좀 그게 뭐였겠어. 나이도 어린데 부자 강의를 한다? 제가 지금 연사가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싸한 느낌. 근데 좀 인원이 많이 왔어요.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무료 강의였어요. 그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강의에 집중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오프닝을 했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관련 책을 몇 권 정도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책을 읽고 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한 달에 책을 1권 또는 4권 이렇게 막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정해놓고 이 강의 자료에 활용된 도서를 생각해 보니까 한 500권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진짜 더 됐으면 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공학 관련 책을 진짜 밥 먹듯이 읽었거든요. 500권 충분히 넘죠. 그랬더니 저 30살 먹은 저 친구가 뭔가 내가 안 읽었던 책 내용 좀 오늘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딱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2시간 잘했어요. 그리고 강의 좋았다고 평가도 받았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보다 다 부자인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부자라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산이 1억인 사람은 5억이 10억이 될 것이고 5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이 10억 될 것이고 10억이 있는 사람은 30억, 50억, 100억이 될 것인가. 오늘 강의 제 강의를 들으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강의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부자 강의를 시작을 해서 나이 27에 제가 나이 50에 부자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부자 됐습니다. 그건 뭐 제가 실천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문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한 그 케이스를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 자랑이에요. 그죠? 자랑 아니죠? 그 다음입니다. 청중의 이익이, 돌아갈 이익이 뭔가. 여러분, 오늘 제 행복 강의를 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돌아갈 이익인 거죠. 여러분, 월급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신다면 부자 되는 방법에 관해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들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강의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일반 문장을 구어처럼. 자, 보세요. 일반 문장을 구어처럼. 여러분을 오늘 뵙게 되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앞으로 자기가 쭉 이 모임에 나와서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읽기도 힘들죠. 자,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글도 잘 안 넘어갈 뿐더러 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그걸 읽어보는데 잘 읽히지가 않으면 문장이 다 틀린 거라는 거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짧게 끊어서 말과 글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짧게 끊으면서 문장을 만드는 구어체. 자, 일반 문장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죠.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설명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 내용을 좀 있는 실제 우리가 그려지게끔 머리에 상상이 되게끔 표현하는 게 요령입니다. 보세요. 어제 울산 영웅에 갔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조금 그려지긴 하지만 좀 잘 안 그려지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대화를 했다? 보기 좋았다. 좀 안 그려지죠. 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울산 영웅에 갔습니다. 아름답게 색종이로 물들여 놓은 듯한 단풍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단풍이 보였네. 일단 한 나무 그늘 밑에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발이신 할머니에게 벤치에 앉아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꾸며주는 말들이 있죠. 표현되는 말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중간에 너무 거북이가 알아서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어.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표현할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테리 흰색이 복실복실한 토끼가 귀가 좀 끄적하게 생긴 토끼가 아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어가는 거북이를 보지 않겠어? 그래서 거북이를 보고 말을 했지. 예, 거북이야, 너 오늘 나하고 경주 한번 안 할래? 라고 했더니 거북이가 목을 쑥 빼면서 누구 지금 나보고 말했나? 라고 한 거지. 그래서 너 말이야, 나하고 지금 경주하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랬더니 털이 복실복실한 눈이 노란 이 토끼가 길을 쪼글쪼글 세우면서 거북이한테 다시 말했어. 이렇게 하면 어때? 훨씬 더 얘기가 좀 입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이 잘 듣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표현이. 자, 그래서 이런 스피치는 어디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지를 소개할 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 뭐하고 거기에 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장체를 대화체다. 자, 어느 낯선 장소에서 성공교회를 찾은 한 교인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초등학생한테 길을 물어서 성공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체가 있다고 하면 이걸 대화체로 바꿔볼게요. 보십시오. 교인이 초등학생이 나오겠죠. 학생 혹시 이 근처에 성공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네, 성공교회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건축부가 나오는데요. 그 앞쪽에서 왼쪽으로 20m 가면 성공교회가 있습니다. 아, 학생 고마워. 학생 혹시 놀이터에서 놀지 말고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나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 가르쳐줄게. 싫어요. 아니 왜?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거를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얘기가 술술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가서 물이 뜨거웠는데 아빠가 어우 시원하다 하니까 아빠가 시원한 줄 알고 아들이 들어가서 뜨거웠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빠한테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 갔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물속에 온탕에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 듣고 있던 아들이 있다. 아빠 시원해? 나도 들어가 봐야지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뜨거 하고 나갔어요. 자, 아들이 아빠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믿을 건 한 놈도 없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화체가 이어질 수도 있고 문장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플라시보 효과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비활성화된 약으로 속여 한자기 부분을 활용했을 때 병색을 준다. 자, 실제 이런 겁니다. 약국에 어떤 해열제를 사러 왔는데 해열제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게 해열제입니다. 먹고 나면 열이 내릴 겁니다 했는데 쉽게 열이 내리더라고요. 신기하죠?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약효가 됩니다. 약을 먹고도 이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노시보 효과는 적절한 처방이라도 약도 정작 환자가 자신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지면 잘 낫지 않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정말 잘 낫는 약인데 이게 잘 낫겠어? 저희 스님 돌팔이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될 거야 하고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차이입니다.
자, 시너지 효과, 링겔만 효과. 자, 시너지 효과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죠? 더 많은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링겔만 효과는 뭡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은 다른 사람이 힘을 더 쓸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링겔도 맞고 시너지도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힘이 더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힐러리 스피치와 오바마 스피치 차이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됐죠? 오바마가 됐죠. 다 막상 민주당에서 막상막하였는데 힐러리는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오시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했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차이가 나와 우리였어요. 자, 당연히 정치는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오바마가 됐습니다. 자,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파레토는 2대8의 법칙. 20%의 노력으로 80%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지만 롱테일은 80%의 효과가 결국 20%를 이긴다. 네. 사소한 게 모여서 다수가 힘을 합치면 이긴다. 이게 뭐냐면 백화점에 매출을 올리는데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다 모았더니 결국 매출을 증명시키더라. 이거 아닙니다. 상위 20%가 80%를 좌우합니다. 20%가 한 사람씩 매출을 1년에 3천만원씩 써주니까 그 80%를 충분히 능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온라인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 이 숨어있는 잠재 고객 몇십만원, 몇만원짜리들이 그죠?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 소비자가 뭉치면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롱테일 법칙도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발효 법칙. 단순 노출 효과. 이 이제 에펠탑 효과인데 이건 정보 전달 스피치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우리가 에펠탑을 처음에 탑을 세웠을 때 보기 흉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나중에 없애지 못하고 그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는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조명을 설치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하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처음에 되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가 계속 자꾸 만나보다 보면 정이 들어서 결혼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